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박중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S224N 11강인 NLP에서 어떻게 컨브넷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CNN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텍스트에서 CNN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중에 하나인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CNN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CNN을 소개하기에 앞서 CS224N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RNN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RNN은 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벌트라는 토큰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전에 대한 모든 시퀀스에 대한 센텐스를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이제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pieces of sentence로 나누지를 못하고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진행한 뒤에 이제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 또 연산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이 이전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해당 단어 임베딩에 대해서 들어가는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에 대한 정보들은 점점 정보들이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RNN에서는 GRU나 LSTM을 통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좀 완화하는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또한 번역과 같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단에서 어텐션을 적용해서 디코더 단에 보내서 해당하는 인코더 단에서 정보들을 많이 좀 주는 기법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CNN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특정 길이의 서브 시퀀스로 분할을 한 뒤에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아래 문장을 보시면 정부의 개방을 위해서 임시적인 계약에 도달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해당하는 예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두고 서브 시퀀스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브 시퀀스로 나누게 되면 NLP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서브 시퀀스들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CNN 같은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전에서 많이 적용이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CNN에서 어떻게 컨볼루전 연산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돼야 될 파라미터들이 필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사이즈는 3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6x6의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필터 사이즈에 해당하는 영역만큼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파란색 영역과 필터를 해당하는 엘리멘트들이 대응되는 값들끼리 닷 프로덕트를 진행해서 이 3이라는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스트라이드를 1로 줬다고 했는데 스트라이드 1이란 말은 옆으로는 아래로 한 칸을 이동해서 또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컨볼루전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스트라이드를 1로 주면서 옆으로와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값을 산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들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 2D라는 말을 제가 여기 붙였는데 2D라는 말은 방향을 위아래로나 좌우로 2번 움직이기 때문에 2D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텍스트에서 컨볼루전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예시의 문장을 그대로 따왔고요. NLP에서는 주로 단어나 이런 값들, 토큰에 대해서 인베디드 벡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벡터를 가져왔고요. 인베디드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각각의 토큰이 시퀀스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시퀀스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임베딩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임베딩된 값들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면서 이제 윈도우를 슬라이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1D 컨볼루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이렇게 필터가 하나 있고 필터 사이즈는 이렇게 3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제 빨간색 영역에 대해서 필터와 해당하는 빨간색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엘리멘트들에 대응하는 값들끼리 다 프로덕트를 진행해서 -1이라는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1로 줬는데 이제 스트라이드를 1로 주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필터들과 다 프로덕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5라는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값들을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컨볼루전 연산을 진행할 때 이렇게 스트라이드 1로 줬을 때 뭐 슬라이딩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원래의 시퀀스의 길이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작아지는 경향을 원래 시퀀스의 길이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패딩을 많이 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패딩을 주었고요. 이 패딩을 이제 0으로 주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필터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컨볼루전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똑같은 원래 시퀀스의 길이만큼 그대로 피처들이 뽑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필터를 하나를 두고 컨볼루전 연산을 진행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필터를 여러 개를 두고 이제 컨볼루전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아웃풋의 차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아웃풋의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원래 있던 문장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뽑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뽑혀진 피처에 대해서 서머라이즈 하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맥스풀링 방법인데요. 맥스풀링 방법은 필터의 컨볼루전 연산을 통해서 나온 피처들에서 가장 큰 값을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Kmax 풀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까 전에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들마다 가장 큰 값 하나만 뽑게 되었다면 Kmax 풀링은 가장 큰 K개의 값을 뽑게 됩니다. 여기서는 K가 2로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값 피처들마다 2개씩 뽑게 되면 해당하는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값을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의 순서를 그대로 나온 순서를 보존해서 그대로 적어주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문장에서 이렇게 순서를 반영해서 뽑게 되면 텍스트에서 그 중요한 부분도 같이 반영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브리지 풀링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피처들마다 가장 큰 값을 하나를 뽑게 되었다면 에브리지 풀링은 말 그대로 피처들에서 평균을 취해서 이렇게 값을 뽑게 됩니다. 근데 NLP에서는 에브리지 풀링보다 맥스 풀링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장에 대해서 모든 그 토큰들마다 그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스팔스하게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맥스 풀링이 더 피처를 추출하기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줘서 이제 또 컨볼루전 연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연산을 진행하고 다음에는 스트라이드 2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스트라이드 2를 둬서 슬라이딩을 진행해서 이렇게 피처들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라이드를 2로 두게 되면은 연산량은 상대적으로 좀 감소가 하게 되고 또한 텍스트의 시퀀스의 길이는 좀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NLP에서는 이런 방법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컬 맥스 풀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컬 맥스 풀링 방법은 비전 영역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지만 또 NLP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스트라이드를 2로 뒀다고 가정을 하면 먼저 해당하는 로컬 영역에 대해서 먼저 맥스 풀링을 진행하게 돼서 해당하는 값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로 뒀기 때문에 이제 해당 또 다음 영역에 대해서 로컬 맥스 풀링을 진행하게 되고 피처를 뽑게 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계속 슬라이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먼저 문장에 대해서 필터 3개를 통해서 이제 피처들이 뽑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뽑힌 피처들에 대해서 이제 필터 2개를 필터 사이즈가 3으로 이제 또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다일레이션 레이트가 2라는 말은 이 시퀀스의 차이가 2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시퀀스의 다일레이션 레이트가 2인, 즉 1번과 3번과 5번에 대해서 이 해당하는 필터들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해서 각각에 대한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1로 두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2번과 4번, 6번, 3번과 5번과 7번에 대해서 값을 산출해서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 장점이 많은데요. 먼저 넓은 범위를 적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더 깊게 쌓는다면 이 익스포넨셜하게 더 넓은 범위를 적은 파라미터로 커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CNN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게이티드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LSTM과 GRU에 적용된 아이디어인데, 인풋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정보들을 더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게이트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된 정보가 이제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넘겨주게 됩니다. 예, 하이웨이 블록에서도 게이티드 유닛에 대해 그 기법이 적용되었는데요. 원래 인풋이 x라고 있으면 그 x에 대한 인풋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나온 fx의 아웃풋이 있으면 그 x와 fx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를 더 줄 것인지 게이트들이 학습을 해서 그 정보를 최종적으로 다음 레이어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t와 c의 게이트의 약자는 t는 트랜스폼 게이트의 약자고 c는 캐리 게이트의 약자입니다. 그 비슷한 방법으로 레지듀얼 블락이 있는데요. 이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비전 쪽에서 엄청 핫했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기존 X의 인풋이 있으면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나온 아웃풋 fx가 있고, 여기서는 fx와 x를 그대로 그냥 더해주기만 해서 다음 레이어로 정보를 흘려주게 됩니다. 근데 강의 중에서 매닝 교수님은 결국 하이웨이 블럭과 레지듀얼 블럭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레지듀얼 블록에서도 fx가 계산될 때 이 컨보넷에서 얼마만큼 x에 대한 정보를 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결국은 다음 레이어로 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이웨이 블럭과 개념상 동일한 겁니다. 다음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터 사이즈, 커널 사이즈를 1로 두고 이제 피처를 뽑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커널 사이즈를 1로 두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적게 사용해서 채널을 확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확 줄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다음에 예를 들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또 값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다음 레이어에서도 파라미터를 적게 사용해서 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해당 노드에 대해서 배치 단위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화를 진행하게 되고 또 각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 스케일링을 할지 시프트를 할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배치 단위로 진행하게 되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모델의 결과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주로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이유는 원래 모델을 만들 때 파라미터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잖아요. 뭐를 쓸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고 또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투닝도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CNN으로 문장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4년도에 융킵 논문이 있고요. 해당 논문은 참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뭐 한 번의 컨볼루션 연산과 뭐 풀링을 통해서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모델인데요. 해당 문장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으면 뭐 필터 사이즈를 여러 개를 하고 또 필터 개수를 여러 개를 해서 각각의 피처들을 뽑고 해당하는 피처들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진행하고 FCN 레이어를 통해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CNN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 매트릭스 구조로 많이 연산을 하게 되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단어 벡터들을 컨캣해서 연산을 하였습니다. 먼저 단어 벡터들이 K 디멘전으로 인베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가 H라고 가정을 하면 H개의 단어 벡터들을 컨캣을 해주게 되면 단어 벡터의 인베딩이 K 디멘전이기 때문에 총 차원은 HK가 되고 해당하는 컨볼루션 필터의 디멘전도 해당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HK의 디멘전이 됩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H를 3으로 두고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H개만큼 컨캣을 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하고 바이어스 텀을 더해줘서 또 이제 넌리니얼 펑션을 통과해서 피처를 뽑아주게 됩니다. 이때 해당 논문에서 넌리니얼 펑션은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적용했고 이렇게 피처들을 뽑게 되면 해당하는 피처 n-h 플러스 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특이하게 패딩을 뒤에 붙였습니다. 필터 하나에 대해서 윈도우를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피처들을 뽑게 되고 최종적으로 맥스 풀링을 통해서 하나의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필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였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근데 이렇게 필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여도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맥스 풀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C 벡터에서는 뭐 개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맥스 풀링은 하나의 값을 뽑기 때문에 뭐 필터 사이즈에 대해서 변화가 해도 또 혹은 뭐 문장 길이가 뭐 들쭉날쭉해도 최종적으로 맥스 풀링을 통해서 하나의 값을 뽑기 때문에 대처가 다 가능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필터 사이즈를 3, 4, 5로 해서 각각 사이즈마다 100개씩의 필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로 워드 투백을 사용했는데 글로브를 사용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좀 특이한 점이 멀티 채널 인풋을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가 있으면
똑같은 걸로 하나를 더, 총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파인 튜닝을 시키고 하나는 파인 튜닝을 시키지 않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NN 레이어 즉 뭐 CNN 연산을 통하고 맥스 풀링을 통해서 이 값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결국은 FCN을 통해서 소프트맥스를 통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이 나오기 전에 드랍아웃이 나왔고 이제 드랍아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도 드랍아웃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드랍아웃을 0.5를 뒀고요. 이 해당하는 드랍아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FCN 노드에서만 적용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FCN 노드 뭐 Z가 있으면 해당하는 노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스킹을 할지 0.5를 둬서 진행했고요. 그 테스트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드랍아웃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노드의 뭐 개수, 뭐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즉 여기 앞에 P가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드랍아웃을 적용했을 때 뭐 2에서 4%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해당 슬라이드에는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의 뭐 실험 결과를 보시면 뭐 이전의 모델보다 이렇게 해서 뭐 성능이 더 좋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언밸런스한 게 이전의 논문들은 드랍아웃을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논문은 드랍아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 논문들에서도 뭐 드랍아웃을 사용하면 더 성능이 좋아져서 해당 논문의 결과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 논문의 주요한 기여한 점은 단순한 CNN 모델을 사용했는데도 아웃풋이 좋았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L2놈을 사용하였는데요. 아까 뭐 클래시피케이션 FCN 노드에서 W 매트릭스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W에서 각 행이 이제 해당하는 클래스로 이제 반영하는 웨이트 벡터입니다. 근데 이 W의 각 행에 대해서 L2 놈을 적용하였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W의 각 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가 예를 들어 3이라 두면 S가 L2 놈으로 3보다 크면은 이제 3으로 두고 다시 리스케일링을 값을 해서 웨이트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17년도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비전 스타일로 이제 실험을 한 논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NLP에서는 뭐 RNN, CNN, 어텐션 같은 계열들의 모델들이 층이 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로 뭐 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당 논문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좀 딥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비전에 비해서는 이것도 제 생각에는 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캐릭터 단위로 인베딩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는 일정하게 두었습니다. 뭐 턴케이트나 뭐 패딩을 두었고요. 뭐 긴 문장은 턴케이트 아니면 짧은 문장은 패딩을 두었고, 그리고 보시면 이 비전 뭐 VGG 논문처럼 똑같이 필터 사이즈는 다 3으로 두었고요. 해당하는 컨볼루션 블락을 지나게 되면 채널 수는 보시면 이렇게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배로 증가하는 이유가 풀링을 하게 되면은 시퀀스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뭐 채널을 2배로 해서 정보를 더 이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컨볼루션 블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컨볼루션 블럭은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를 적용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터 사이즈는 3으로 두었고요. 패딩을 적용하여서 인풋의 시퀀스는 줄어들지 않고 최종 아웃풋은 그대로 똑같이 고정되게 됩니다. 해당 논문의 실험 결과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렇게 층이 깊어질수록 더 일반적으로 결과가 좋다는 것이 논문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맥스 풀링을 할지 K맥스 풀링을 할지 그 어떤 결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셋마다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2강으로 서브월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간단한 언어학적 개념을 말씀드리고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브월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문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람은 입으로 무한의 소리를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언어로 표현될 때는 범주형으로 나눠서 사람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컷과 컷 아니면 P와 B와 같은 경우와 B와 같은 경우처럼요. 여담이지만 컷과 컷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부 지방 사람들은 해당하는 말을 똑같이 발음한다고 합니다. 형태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는 구조인데요. 예시에서 unhappiness를 보면 unhappiness처럼 최소한의 의미를 가진 걸로 나누는 겁니다. 해당하는 형태론을 반영해서 토큰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매닝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실험을 해서 논문으로 낸 결과가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해당하는 형태소 기준으로 토큰을 나누는 것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캐릭터 단위로 그냥 문법 단위를 파괴하고 엔그램으로 해도 모델의 성능이 형태소 단위로 나눈 것으로 비해서 크게 모델 성능이 뒤처지거나 하지 않고 또한 이렇게 형태소를 나누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단어가 쓰여지는 데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단어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이 없이 띄어쓰기가 없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랍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띄어쓰기가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합성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이트보드, 리빙룸 두 경우를 살펴보면 어떤 합성어의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는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 단위로 적지만 그 음절 하나하나마다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 단위로 이렇게 적기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어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발음하는 대로 적는 의문론 시스템이긴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하는 대로 이렇게 단어를 적지는 않지만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스펠링을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예시는 체코어인데요. 영어로 표현하게 된다면 많은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체코는 한 단어로 여러 가지 형태소의 의미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또 많고요. 그리고 요즘 SNS에서 사람들이 많이 새로운 말을 만들거나 축약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또 반대로 축약어가 아니라 또 강조하기 위해서 굿모닝처럼 이렇게 길게 일부러 늘려서 말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단어 기반의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커버해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저희 메모리상의 문제나 이렇게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단어를 커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기반이 아니라 이제 캐릭터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아까의 뭐 모든 단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 월드도 파악할 수가 있고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 단위로 이제 인베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합성어 같은 뭐 이런 등등의 커넥티드 랭귀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로 캐릭터 레벨로 할 때는 뭐 엔그램 단위로 의미를 추출하게 됩니다. 근데 엔그램으로 추출하게 되면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문법적으로나 뭐 의미적으로는 뭐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unhappiness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캐릭터 단위로 이제 5g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트 페어 인코딩 BP를 설명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단어에 인베디드 매트릭스가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뭐 unknown 토큰, 패딩, 뭐 그다음 단어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저희가 뭐 센텐스로 수부지 피부 고민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뭐 참고로 수부지는 수분 부족 지성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수부지라는 토큰은 없는 토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unknown 토큰의 인덱싱인 0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피부는 3번 그리고 이제 고민은 2번의 인덱싱을 가져오게 되고 해당하는 인덱싱 번호에 대해서 인베리드 매트릭스에서 룩업을 해와서 이제 시퀀스별로 워드 벡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부지와 같은 out of 보캐블러리에 대해서 이제 언노운 토큰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머신 트랜sl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숫자나 뭐 이름 같이 단어가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오픈 보캐블러리 프로블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도메인마다 커버해야 될 단어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한정된 보캐블러리 사이즈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머신 트랜sl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피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디코더 단에서 언노운 토큰이 발생했다고 하면 뭐 시퀀스에서 뭐 어텐션을 같이 적용한 거를 가정하면 인코더 단에서 어떤 토큰에 어텐션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고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토큰에 대해서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해당 언노운 토큰을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해당하는 카피 기법은 뭐 한정된 태스크에만 쓸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극복하기 위해서 서브월드 단위로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캐릭터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드를 더 잘게 쪼개서 월드피스로 분석해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드피스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이 라는 논문이 하나가 제시되었는데요. 해당하는 논문은 시퀀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이트들에 대해서 하나의 바이트로 다시 이제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이제 BP 알고리즘 그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페어를 바이트가 아니라 이제 캐릭터 단위로 해서 해당하는 캐릭터 단위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면 이제 그 페어를 하나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해당하는 이제 BP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순수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다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purely data drive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에 대해서 독립적입니다. BP에 대해서 아래 예시로 더 설명드리면, 먼저 해당하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세그멘트별로 이제 먼저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캐릭터 단위로 먼저 바이그램으로 실시를 하고, 가장 많이 발생한 그 바이그램에 대해서, 여기서는 예시가 th죠. th를 보커뷰러리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 3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카운터가 가장 프리퀀시가 높은 것을 계속해서 이제 단어장에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단어장의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뭐 8,000개, 10,000개, 뭐 30,000개 이렇게 맞춰놓고, 그 해당하는 그 단어가 사이즈가 맞춰졌으면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중단하고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당하는 뭐 단어장에서 이제 WITH라는 이런 캐릭터 단위로 주어졌을 때 이 단어장을 보고 이제 TITH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BP에 대해서 변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워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워드피스 모델은 단어 안에서 토크나이징을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BP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단위로 먼저 단어장에 있고, 캐릭터 단위에서 이제 가장 프리퀀시가 높은 뭐 바이그램 기준으로 프리퀀시가 높은 것을 이제 단어장에 추가해 주는 경우인데, 이 기법을 더해서 먼저 빈번하게 발생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먼저 단어장에 추가를 해주고, 즉 프리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해주고 BP를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해당하는 워드피스를 적용한 모델로는 요즘 뭐 핫한 트랜스포머, 엘모, 버트, GPT-2 같은 경우가 워드피스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피스도 있는데요. 센텐스 피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18년도에 낸 논문입니다. 아래 오픈 소스를 참고하시면 코드도 볼 수 있고요. 센텐스 피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단위로 일단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로우텍스트 단에서 바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은 공백 토큰으로 따로 지정을 해줘서 이제 BP 방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근데 이 BP와는 살짝 다른 게, BP는 원래 프리퀀시 기반으로 바이그램에서 프리퀀시가 가장 높은 것을 보캐블러리에 추가를 해주었으면, 이 해당하는 센텐스 피스는 프리퀀시 기반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바이그램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확률 값을 코어 오커런스 확률로 이제 곱해서 그 코어 오커런스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단어장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네, 코어 오커런스 확률을 계산하게 되려면 각각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는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버트에서는 워드피스 모델을 적용했다고 했는데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트는 좀 특이하게 프리 세그멘테이션 단계에서 좀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단어장에 추가를 해두고 BP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뭐 페어팩스, 1910년도 같은 이런 단어들도 먼저 단어장에 추가를 해주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단어에 대해서 서브월드로 분해했냐라고 살펴보면, 하이패시아라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접두사는 그냥 단어장을 보고 그대로 적어주고, 접두사 이외의 서브월드들은 해시를 2개 붙여주고 이렇게 서브월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서브월드로 표현된 것들을 어떻게 다시 단어 벡터로 표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줄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서브월드 단위에
이 벡터들 벡터 인베딩된 벡터들을 그냥 평균해서 바로 단어에 대해서 워드 벡터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CNN이나 뭐 RNN 계열로 인해서 더 고차원의 인베딩된 값의 벡터를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15년도에 순수하게 캐릭터 단위로 이제 NMT 태스크를 진행한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모델은 캐릭터 단위로 인베딩을 진행할 때 먼저 by LSTM을 진행했고요. 그 각각의 마지막 단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해서 이제 인베딩된 단어의 벡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베딩된 단어 벡터들을 그 윗단계에 또 LSTM에 태워서 이제 최종적인 태스크를 진행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모델로 해당 논문에서는 태스크를 랭귀지 모델과 포스트태깅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단위로 진행한 걸 아까 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7년도에 비전 스타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딥한 CNN 모델을 캐릭터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또 해당 논문에서 이게 해당하는 주된 아이디어는 아니고 베이스라인으로 실험한 이제 단어 단위로 진행한 단어가 아니라 캐릭터 단위로 진행한 모델인데 LSTM을 썼고요. 시퀀스를 썼습니다. 순수하게 캐릭터 단위로만 진행해서 이제 인코더 단에서 캐릭터 단위를 넣고 디코더 단에서 이제 또 캐릭터 단위로 뱉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제가 따왔는데 논문에 보시면 3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캐릭터 단위로 이제 모델을 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워드 단위로 모델을 진행하게 되면 5만 개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로 3주가 학습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상대적으로 학습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된 것에 비해서 워드 단위의 모델보다 캐릭터 단위 모델이 블루 스코어가 그렇게 크게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캐릭터 단위로 진행한 모델이 15년도에 또 윤킴님이 쓴 논문이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논문은 인용수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엄청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을 살펴보면 해당 단어에 대해서 먼저 캐릭터 단위로 인베딩을 진행합니다. 캐릭터 단위로 인베딩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필터 사이즈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이제 컨볼루전을 진행하고 CNN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맥스 풀링을 진행해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 풀링을 최종적으로 이제 맥스 풀링을 뽑은 단계에서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한 번 더 거치게 되고요.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나온 이제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이제 LSTM에 태우고 그리고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CNN에서 맥스 풀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을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에는 인풋으로 넣게 되는데 이때 게이트로 해당하는 인풋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 그리고 이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값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게이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해당하는 CNN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게이트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트랜스폼 게이트를 학습하게 되고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걸쳐서 나온 값을 이 퍼센트를 이만큼을 반영해주고 기본적인 인풋은 그 해당하는 비율에서 1을 빼준 값을 비율을 산정해서 엘리멘트 와이즈 곱으로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윗단에 단어 기반의 LSTM으로 태우게 되는 겁니다. 윤킴 논문의 그 논문에서 뭐 뒤편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리차드 같은 경우가 사람 이름인데 단어 기반의 모델에서는 물론 보캐블러리 사이즈 안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 이름과 유사한 값을 우선순위로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통과하기 전에 캐릭터 단위로 진행한 모델에서는 보시면 리차드와 유사한 값이 hard, rich, 뭐 이런 값들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캐릭터 단위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리차드의 rich 아니면 뭐 뒤에 있는 hard 이런 말을 좀 유사하다고 보고 유사한 값을 내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통과한 이 캐릭터 단위로 진행한 인베딩 값에서 유사한 이 단어를 내뱉어라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 사람 이름과 유사한 그런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 이름들을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즉 하이웨이가 이제 캐릭터 단에서 좀 시멘틱을 더 반영해서 이제 의미 있는 단어로 학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보캐블러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워드 단위에서는 당연히 유사한 값을 내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조해서 쓰고 싶은 그런 말에서 캐릭터 단위로 유사한 값을 내뱉어라 했을 때는 뭐 룩 이런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캐릭터 단위로 이제 모델을 수행하는 것이 17년도에 또 논문이 있는데 해당 논문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아까 윤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안에서 이제 캐릭터 단위로 인베딩 한 것을 뭐 CNN을 통하고 이렇게 인베딩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단어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문장 전체에서 바로 캐릭터 단위 인베딩을 진행하고 그리고 필터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컨버전 연산을 진행해서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맥스 풀링을 스트라이드를 5로 주고 이렇게 맥스 풀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스트라이드를 5로 준 게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캐릭터가 뭐 3개에서 7개 정도가 뭐 모이면은 단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해당 저자는 캐릭터가 5개 정도가 있으면 이제 단어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 스트라이드를 5로 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스 풀링을 통해서 이렇게 피처를 뽑게 되면 이 맥스 풀링을 통해서 피처가 뽑게 되고 해당하는 이제 각각에 대해 인베딩해서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이제 여기서는 바이디렉셔널 GRU를 써서 이제 태스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토큰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서 표를 보시면 뭐 소스 단에서나 타겟 단에서 뭐 BP를 적용한 것보다 완전히 캐릭터 단위로 진행한 것이 블루 스코어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또 구글이 비교 논문을 낸대요.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낸 거라기보다는 레이어의 층을 깊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능이 향상됐냐를 실험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보시면 뭐 숫자 곱하기 숫자 더하기 또 숫자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곱하기 앞에 있는 숫자는 인코더 단에서 레이어를 얼마나 깊게 쌓았냐. 그리고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 2라는 표현은 2는 이제 바이디렉셔널을 사용했다. 그리고 플러스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디코더에 얼마만큼 레이어를 쌓았냐 하는 것입니다.
시퀀스 바이 디렉셔널 LSTM 시퀀스 모델을 적용하였고요. 먼저 이제 캐릭터 단위로 진행한 것을 보면 처음 층이 낮을 때는 스코어가 별로 좋지가 않다가 층이 점점 깊어질수록 BP로 진행한 것보다 더 스코어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어를 다르게 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또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층을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인퍼런스 단계에서 BP는 층을 깊게 해도 그렇게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데 캐릭터 단위에서는 층을 깊게 하면은 좀 많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브워드 모델에 대해서 요즘 두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워드 레벨 모델로 아키텍처는 똑같이 만들지만 그 워드 단위로 이제 토큰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서브워드로 이제 유닛을 넣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기본적으로 단어 단위를 워드 레벨 모델로 진행을 하지만 캐릭터 레벨로도 이제 섞어서 진행하는 경우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년도에 해당하는 논문은 아까 케이스 두 번째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적용한 모델이고요. 기본적인 골자는 워드 레벨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언노운 토큰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 레벨로 다시 분석을 해서 값을 내뱉는 경우입니다. 인코드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노운 토큰이 있으면 캐릭터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즉 언노운 토큰으로 예를 들어서 단어 레벨로 했을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게 본 논문은 유니그램 트랜슬레이션 즉 캐릭터 단위로 이 언노운 토큰을 대처하는 거고 아니면 카피 방법을 써서 어텐션 많이 적용된 것을 디코더 단에서 언노운 토큰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은 16,000개의 보커블러리 사이즈를 이용했고요. 이 그림에서는 2개의 레이어밖에 없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4개의 레이어를 썼고 이제 캐릭터 단위의 이제 모델에서는 2개의 레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논문의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제 영어를 체코어로 번역한 경우인데 사람이 이제 직접 번역한 경우가 이 두 번째 줄에 있고요. 먼저 단어 단위의 모델에서 번역을 한 경우에는 언노운 토큰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카피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11살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좀 번역과는 좀 많이 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험 결과에서는 나이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오류가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